네,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주제 준비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서 주제에 맞게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또 활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많이 활용해 주세요.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ESG 투자, 변화하는 환경 속의 지주사의 전망은 어떠한가? 사실 많이 다뤘던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장 두드러지게 지주사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새롭게 바뀌는 트렌드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이 SG라면 아시다시피 친환경, 또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앞글자를 따서 만든 트렌드 어떤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업의 투자 포인트도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이는 재무구조, 성장성, 실적뿐만 아니라 뭔가 질적으로 기업이 바뀌고 있는가 이것을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이런 환경 속에 발맞춰서 지주사들 역시 앞으로의 경영 키워드도 바뀌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워낙 안 좋은데 멀리서 또 와주셨어요. 아, 네. 네, 오늘 강의 또 기대가 됩니다. 주제는 앞서 봤습니다. 팀장님, 일단 지주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홀딩스, 누군가의 모회사 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의부터 좀 꼼꼼하게 해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지주사의 정의 그리고 사업 구조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라고 하죠. 먼저 지분을 좀 소유를 하면서 이제 어떤 회사의 어떤 사업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어떤 주된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이제 지주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지배 구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점에 있는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경영 전반에 또 그룹 전반에 지금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역으로 말하면 또 자회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야지만 이제 지주사의 어떤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제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어야 된다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법적으로 지주회사 좀 기준을 보게 되면 뭐 자산 총액이 한 5천억 이상,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의 어떤 주식 가치 합계액이 지금 자산 총액의 50% 이상 그렇게 되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회사 자체적으로 좀 사업을 하는 좀 회사들이 조금은 있지만 네. 여전히 좀 자회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치가 좀 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회사의 어떤 좀 가치가 지주사를 좀 지주사의 가치를 좀 평가하는 데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주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회사의 가치로서만 평가가 되는 부분이 가장 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지주사 같은 경우 뭐 로열티 수익이라든지 배당금 수익 등으로 지금 별도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는 좀 그냥 단독적인 사업을 하기보다는 일단 자회사를 좀 컨트롤하는 정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많이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순수 지주회사죠, 뭐 CJ나 LG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로열티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으로서 이제 별도 매출액이 잡히는 게 거의 한 80% 이상 잡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별도 어떤 지분법이 사업을 하지 있고, 않았기 네.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제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달리하는 어떤 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지주사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자회사들의 모멘텀이 즉 지주사의 모멘텀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홀딩스 혹은 지주사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을 보고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뀌어야 된다 그 트렌드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심 키워드가 말씀하신 ESG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일단 바뀌고 있는 이 투자 트렌드 ESG의 내용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코로나19가 좀 많은 걸 좀 바꿔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주사의 어떤 역할도 좀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조금 없었는데 좀 시작이 되면서 미국과 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좀 ESG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트렌드가 좀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뭐 이제 ESG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제 이 같은 경우 환경을 좀 뜻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최근에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들 이런 네네. 부분들에서 뭐 그린 빌딩, 뭐 스마트, 뭐 청정, 뭐 환경 오염, 천연 자원 등
이제 환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고요. 예. 이제 S 같은 경우는 사회죠. 뭐 제품의 안전이라든지 지역사회, 기업, 뭐 노동 이런 좀 윤리적인 것들 이런 포함해서. 부분들. 그다음에 G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구조를 말하는데 네. 지배구조 같은 경우 뭐 투명 경영, 그다음에 사업 윤리라든지 뭐 네. 부정부패 척결 같은 좀 이런 기업 내부의 어떤 그런 어떤 로직을 좀 말하고 있는데 이런 예. 부분에 좀 이제 방점이 좀 찍히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이 좀 얘기를 했어요. 전체 운용 자산의 ESG 비율을 이제 2025년까지 50% 이상 확대할 것으로 지금 이제 선포를 했어요. 이에 따라서 ESG 투자가 좀 활성화되는 좀 지금이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코스피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ESG 공시를 좀 의무화하겠다는 좀 그런 법안이 좀 취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ESG 같은 경우는 이제 필수 요소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주사 같은 경우도 주가에 좀 차별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ES 투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그 회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네. 자리가 잡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룹 내 지주사뿐만 아니라 이제 밑에 자회사들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ESG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좀 명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기관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도 이 관련 투자 비중을 50%까지 넓힌다라는 내용까지도 좀 잣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를 고르실 때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냥 돈 잘 버는 기업 아니라 여기서 뭔가 윤리적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이런 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렇게 까다롭게 좀 보는 투자자분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키워드가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들여다볼게요, 팀장님. 일단 국내 지주사들 이 가운데서 2부터 시작해 볼까요? 친환경 관련해서는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눈으로 가시화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친환경 관련한 투자 규모 어느 정도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인가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좀 4대 재벌 얘기를 좀 했으니까 4대 그룹 얘기를 했었을 때 결국 그 그룹이 추구하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좀 성장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사실 이제 그 앞단에 있는 게 뭐 SK라든지 뭐 LG, 뭐 현대차,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앞다퉈서 네. 지금 친환경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드라이브로 걸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수소 관련된 부분을 좀 예를 들면 뭐 SK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크죠. 뭐 18조 이상 네.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11조, 그다음 포스코도 10조, 그다음 효성이나 하나 같은 경우는 1조 이상 투자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네.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보게 되면 뭐 수소, 태양광도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이제 LG그룹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빌리티, 전기차 관련된 뭐 카 인포테인먼트도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린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확장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파리기후 협약 같은 좀 협약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EU에서 지금 탄소 국경 뭐 조정세 법률안이 지금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가장 좀 강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준점이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기업들에게. 예,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이제 화석 연료 사용량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생산자에게 좀 관세를 부과하는 건데 수출할 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탄소에 대한 좀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세계적인 의지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 의존도가 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세나 이런 거를 좀 내지 않기 위해서 나도 결국 이제는 탄소 제로에 대한 어떤 그런 탄소 경제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분야에서 좀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고 결국 네.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도 그런 쪽으로 좀 재편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나름 국내 기업들 친환경 투자 규모를 계속해서 좀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효성 같은 경우에도 진짜 많이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SK, 효성, 현대차, 포스코까지 지금 여기에 편승해서 탈바꿈하고 있는 기업들을 쭉 들어봤습니다. 이쪽으로는 일단 투자 포인트로서 조금은 가셔야 되는 포인트라면 다음은 S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회적 책임 경영 이 부분인데요. 보니까 얼마 전 기사를 봤어요, 팀장님. 올해 지주사들 현금 보유액이 공개가 됐는데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공정위 쪽에서 요거 투자 선순환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쓴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요거 좀 맞물려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CBC가 뭔지 요거 설립 허용됐다는데 요 내용 어떻게 연결고리 가져갈까요?
일단 이제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이제 그 CBC라는 용어인데 사실 네. 올해 말에 시행된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서 일반 지주회사 같은 경우 이제 벤처 캐피탈 소유가 제한적으로만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CBC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 지분 투자라든지 뭐 투자 수익을 좀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계열사 간의 좀 시너지라든지 뭐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는 좀 투자의 수단으로 좀 이용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CBC 투자를 통해서 이제 그룹사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재현할 것인지 사업 방향성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냥 막 지분 사면서 네. 포트폴리오 분산시키고 복잡하게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 네, 거죠? 그렇죠. 이에 따라서 뭐 자회사를 좀 뭐 편입한다던가 뭐 네. IPO를 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 지주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자산 가치가 이제 좀 많이 좀 할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네.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축소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지주사 디스카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아, 하는 부분이 그래요? 있고 사실 뭐 롯데, 코오롱, 뭐 CJ 같은 주요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CBC를 조금씩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뭐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 뭐 삼성 벤처 투자, 뭐 KT 같은 경우 KT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좀 가지고는 있으나 네. 사실은 이제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기 그랬나요? 때문에 일단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좀 더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고 그 사업의 가치를 좀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을 통해서 지주사의 디스카운트가 조금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안이 이 손자 회사를 늘리는 지주사들이 너무 많고 손자 회사 개수도 많이 늘어나는 추이다. 그걸 잡기 위해서 이런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진 거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손자 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향되면서 기존에는 뭐 상장사 20%만 갖고 있어도 됐었는데 30%까지 갖고 있어야 하고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40%가 아니라 거의 절반, 50%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이런 요건이 추가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 경영이 확실해되고 이렇게 뭔가 지분을 늘릴 때에도 명확하게 이 트렌드를 읽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뀐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사실은 이제 손자 회사가 사실은 좀 제약이 좀 많습니다. 뭐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뭐 SK 같은 경우는 이제 SK텔레콤이 자회사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손자 회사다 보니까 사실 SK하이닉스에서 투자하는 게 사실 좀 많이 걸림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손자 회사가 뭐 M&A를 한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조인 벤처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좀 법상으로 좀 많이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100% 이제 인수를 하지 않는 이상 뭐 51대 49 이런 조인벤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간 불가능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좀 손자 회사를 자회사로 올리는 좀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분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주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런 예. 부분을 좀 많이 해소하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그룹사의 어떤 계열사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러한 법안을 통해서 좀 더 어떤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든지 방향성을 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일단 뭐 투자자들에게는 좀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주사 디스카운트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이슈로 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호재들을 반영한다고 해도 지주사들은 늘 말씀하신 대로 그 디스카운트의 트라우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사업 가치에 투자하려면 자회사에 투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향후 좀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든지 올해 지주사들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 1, 2년간의 약간 플래시백을 하다 보면 네.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부터 사실은 엄청나게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지수를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투자자들의 어떤 예탁 자금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지주사들은 계속해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연초에 주가 이제 네. 디스카운트 해소될 거다 이런 내용들 반영하면서 올라왔다가 거의 다 반납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사는 네. 자회사가 있어야지만 지주사가 탄생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인 좀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제 자회사 쪽으로 많이 좀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네. 어떤 태생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고 예. 수급상으로도 좀 상당히 좀 이제 열악한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일단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NAV 같은 경우도 할인율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 이제 지주사의 NAV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역사적 고점 수준에 좀 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좀 순자산 가치 네, 대비로 순자산 가치가 해서 할인받는. 이제 네. 평균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생각. 계절이 네.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자회사들의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주사들이 어떤 사업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회사 IPO 사업이라는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지주사의 어떤 이제 투자 매력도가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포트에서도 하나 정도는 좀 충분히 담아볼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형 지주 회사, 요건 어떤 기업들을 말하는 건가요? 투자형 지주 회사는 지금 최근에 지금 제가 몇 번 좀 언급을 드렸던 회사일 수도 있는데, 일단 회사 자체가 지금 투자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금 짜고 있는, 그래서 투자의 포트폴리오 체계를 좀 구축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회사의 어떤 IPO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룹 자체 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회사도 사업을 하고 그룹사도 사업을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형 지금 뭐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한두 개씩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회사 IPO 때마다 그럼 할인율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걸 조금은 방지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는 그들의 또 시대가 오고 있다. 사실 매번 큰 틀에서 뭔가 추이를 타고 갈 때 마지막 계절이 또 지주사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아직 그 붐을 안 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주사에서도 토픽으로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종목 있으시다면 어느 쪽인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SK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공격형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네. 국내 유일무이한 회사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올 연초에도 이제 지배구조의 이슈 굉장히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최태원 회장이 지금 선봉이 돼서 네. 그룹사 자체적으로 지금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ESG 초점 관련돼서 뭐 첨단 소재, 그다음에 그린, 바이오, 뭐 디지털 등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존 사업이라든지 계열사 간의 연관을 좀 높여서 이해도를 좀 높이는 부분들, 이에 따라서 투자의 성공도 높이고 약간 그 스토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SK그룹만의 스토리데이를 이렇게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네.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하나의 좀 파이낸셜 스토리를 좀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SK 같은 경우는 자회사 IPO를 좀 계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분기 SK 리치를 좀 시작으로 해서 SK 팜테코, SK 실트론, SK 에코플랜트 등 좀 유망 자회사들의 IPO가 좀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동사의 가치 상승은 충분히 좀 잇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주주 환원도 상당히 좀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일반 배당뿐만 아니라 뭐 특별 배당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지금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지주사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SK가 좀 최선 호주로 좀 꼽힐 수 후반이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두권에서 사실 말씀드렸던 이 연초 가격대가 36만 원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증권사에서는요, 제각각으로 지금 보더라고요. 6월 말 하더라도 33만 원대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는 굉장히 또 이런 부정적인, 그러니까 다소 보수적인 시각들도 있었고요. 지금 40만 원 위를 보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소 좀 너무 편차가 있어가지고 팀장님께 사실 저희가 추천주를 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가격 전략에 있어서 적정선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SK그룹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PO도 충분히 있고, 네. 뭐 SK 이노베이션 때도 지금 투자 관련된 뉴스가 좀 나왔죠.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지금 5조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오늘과 같이 좀 힘든 장에서도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좋거든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볼 때는 SK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여건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충분히 정고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사 쪽으로도 똘똘한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들의 직접 투자보다는 SK를 해야만 하는 이유, 투자형 또 지주회사인데다가 아직까지 똘똘한 IPO, 자회사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도 반영한다면 SK 충분히 직고점 뚫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주사 토픽까지 이렇게 전략 챙겨드렸어요. 첫 번째 주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내용 가보시죠. 네, 다음은 유가입니다. 이번 주 변동성 상당히 큽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오펙 플러스 회의 앞두고서 기대감 속에 고공행진을 했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증산 규모가 적다면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 돌연 이렇게 회의가 불발된 상황입니다. 향후 유가 전망이 흔들릴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오펙 플러스 감산과 관련해서 회의가 5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연장됐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와 좀 정치적 이유가 좀 같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사실 5월부터 좀 수요가 좀 당연히 감소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 네. 작년 5월부터 생산량을 이제 좀 줄였어요. 970만 배럴 좀 줄였고 지금 현재는 감산 규모가 하루에 한 580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 감산 규모를 좀 줄여야 되고 좀 증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왔고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이라고 본 거네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미리 좀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8월부터 한번 좀 올려보자. 그래서 네. 8월부터 12월까지 이제 4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해보자라고 좀 제안을 했고 내년 4월까지 감산 완료 합의 기간을 좀 연장하는 것을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아랍에미리트가 좀 반기를 들었죠. 예. 사실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좀 상당히 원유 생산 능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좀 수십억 달러를 좀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산을 너무 적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원가를 어떻게 보면 그걸 좀 빨리 빼기 위해서는 좀 더 생산을 많이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석유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너무 이제 적게 증산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 이제 아랍에미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쪽이랑 좀 이제 외교 관계를 좀 맺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랑 또 이스라엘, 미국이랑 또 관계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네. 또 아랍에미리트하고 또 관계가 좀 틀어진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경제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가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가 좀 상당히 좀 주춤거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네. 들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원유가 좀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불발됐다고 올랐던 유가였는데 이틀째 변동성 커지면서 결국 간밤에도 밀려 내려갔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회의 일정이 아직도 안 잡혔다는 건데요. 말씀해주신 아랍에미레이트의 반대로 결국 깨졌고 정치적인 이슈까지 뒤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어떤 주도권 자체가 결국 위협받게 되는 건가? 이것이 이제 유가 시장, 원유 시장에도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실 좀 복잡할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 게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본인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생산을 많이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감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사실은 많이 재정적으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은 뭐 수요가 조금 올라오고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원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엔 사실 좀 부담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마음속으로 좀, 올리고 싶지만 그리고 증산하고 예, 싶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 낮게 원가가 네. 좀 낮게 지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75불보다는 한 80불, 85불 정도는 돼야 이제 작년에 그 손해분을 좀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좀 고유가가 좀 지속이 되면서 네. 자기는 어떤 이제 좀 작년에서 낮은 유가로서 좀 적자났던 부분도 메우고 좀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될수 회복을 해야 있는.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수요가 너무 이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감산을 좀 적게 하고 증산을 하겠다 어떤 그런 또 국제사회 어떤 얘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딜레마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또 최근에 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좀 네. 약간은 좀 복잡한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아랍에미리트가 또 반기를 드니까 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가 좀 실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고려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미국이 상당히 지금 오펙을 압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네.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독립기념일 때 이제 뭐 코로나 방어를 성공했다라고 이제 좀 선언을 하고 이제 경제 활성화를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원유가 많이 올라가는 걸 바라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해운업계라든지 항공업계 쪽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이 이제 활성화돼야지만 경기가 재개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너무 이제 방치만 하게 되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기름값이 보니까 올라가 버리니까. 또 이제 좀 오펙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는 거죠. 빨리 너희 합의하고 빨리 원유 안정화 시켜라. 그러니까 증산 크게 늘리지 말아라. 네, 이런 네.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좀 그 속내가 되게 복잡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쪽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쥐고 생산량을 크게 늘려버리면 유가 자체가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블루웨이브잖아요. 미국의 네. 이제 미국도 민주당, 속사정이 있군요. 네, 정책 민주당의 그리고 또 트렌드라는. 바이든 대통령이다 보니까 일단은 민주당에서 가장 이제 밀고 있는 슬로건이 이제 네.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방점을 찍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책을 쉽게 좀 바꾸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속에서 탄소 배출 감축 요구가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어떤 이제 상징적인 나라가 좀 쉽사리 좀 움직이기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최근에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1분기, 2분기 이제 많이 좀 저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유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당장 이제 뭐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뭐 이제 시설 투자를 하겠다? 이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이제 2014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원유로 인해서 상당히 좀 그 정유업체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최근 한 5, 6년간 지금 호황과 지금 불황이 좀 반복이 되면서 좀 재무적인 상황이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주들이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제 외형을 좀 키우기보다는 이제 네. 내실을 좀 어떻게 보면 키우는 어떤 정책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배당금을 좀 확대를 한다던가 뭐 자사주 매입하는지 어떤 자본 수익률 향상 등을 통해서 지금 주주 달래기를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엑소모빌도 예, 발표하고.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도 쉽게 증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속사정이 다들 있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의 셰일 업체들 또 산유국들을 각 국가에서도 쉽게 이렇게 증산을 하기가 어렵다면 유가는 이대로 고공행진하는 건가? 사실 원유 수요 전망치가 하반기에 대폭 증가할 거라는 게 대체로 이제 기관들에서 잡고 있는 전망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굉장히 또 반대를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산유국별로 뭔가 다르게 증산해야 된다. 이 말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수준 70에서 80달러 정도의 안정화권에 접어드는 건지 유가 향방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지금 원자재 트레이딩 업체들 같은 경우 나온 얘기가 뭐 네. 투자 위축이나 뭐 석유 공급이 좀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 때문에 원유가 이제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공고견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네. 유가 100달러 시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좀 락다운됐던 이제 나라들이죠. 뭐 인도라든지 말레이시아 일부 좀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좀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코로나19 백신의 이제 확산으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이제 이동이 좀 재개되지 않을까에 따라서 좀 항공유 수요가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 100달러 시대를 좀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사실 100달러까지 안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석유 수요 증가에 대해서 이미 좀 유가가 좀 많이 기반영된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감산 규모를 좀 증가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국면에 어떻게 보면 부딪히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계속해서 뭐 국제 사회 압박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단은 연말까지는 유가는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제가 뭐 가격을 100% 맞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방향성만 그래도 네. 불구하고 80불 이상은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요 보면서 혹은 각국의 어떤 회의 결과를 반영해 가면서 위쪽 아래쪽으로 변동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도 상방을 좀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2014년 7월 이후로 과연 이 유가 100달러 시대가 올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 관련해서 이번 상반기에 너무 좋았다는 평가 나왔고 앞으로도 괜찮아질 거다 이런 전망들 많이 나오던데 이번 2분기 포함해서 연간 실적까지 기대감 가져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레깅 기준에서 정제 마진이 1분기에 좀 좋았어요. 근데 2분기는 좀 살짝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1분기 대비 2분기가 한 3불 정도 하락했던 부분이 분기 있죠. 대비 안 예. 좋군요. 네. 하지만 이제 뭐 재고 평가라든지 이익이 좀 반영이 된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정제 마진보다 오히려 윤활유 부분에서 좀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대표적인 기업이죠.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 같은 경우는 좀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주가가 올랐지만 네. 1분기, 2분기까지 좀 좋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아직 영업이익 쪽으로 봤을 때 그 정제 마진은 아직까지는 올라오는데 좀 힘들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를 좀 대비봤을 때는 좀 하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원유뿐만 아니라 윤활유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지금 좀 그 모자란 부분을 메이크업했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런 기대감 안고 또 S오일도 유가 따라 올라가면서 11만 원을 드디어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정유화학 쪽으로 또 힘받는 섹터들,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는 2분기 실적 반영하고 올라가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들 sek터 안에서 토픽 어떻게 좀 골라볼까요? 저는 두 섹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원유 관련돼서는 당연히 이제 원유 관련된 그 정유 섹터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수혜가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정유 섹터 중에서 당연히 탑픽은 저는 S-오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은 좀 서프라이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 예. 정제 마진보다 윤활유 쪽에서 좀 더 그 지난 분기에서 이번 분기가 지금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3분기부터 지금 중간 유분의 어떤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정유 쪽에서는 이제 S-오일을 좀 탑픽으로 가져왔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정유보다는 좀 다음 섹터를 좀 더 지켜보고 싶은데 좀 어느 건설 섹터를 쪽일까요? 가지고 왔습니다. 건설 섹터는 이제 유가 연동되는 쪽. 이제 정유라든지 이런 좀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 특히 이제 건설주 중에서도 네. 지금 해외 프로젝트를 좀 하는 업체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토픽 누구예요? 현대건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은 이제 뭐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만 이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다양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역별로 공정별로 지금 다 탄탄한 구조를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홍콩, 뭐 싱가포르에서는 병원 공사를 좀 했었고요. 뭐 이라크에서는 철도, 아시아 발전, 뭐 쿠웨이트 항만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어떤 공정을 좀 진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저력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뭐 이집트 원전 뭐 수주 가능성도 좀 충분히 존재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주하고 엮여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이제 주택 건설 관련된 부분들 이제 국내에서 주택과 그 건축 부분에서 분명히 실적 성장세가 하반기에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양수 겸장이 아닐까 좀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좀 건설주를 좀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현대건설이 일단은 좀 넘버원이 베스트지 아닐까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S-오일, 현대건설 다 유가 따라가면서 전날 그리고 오늘까지 좀 조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 단기간의 조정은 유가 변동성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라고 보세요? 많이 일단 뭐 올랐거든요. 유가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어제부터 지금 이제 수급이 좀 많이 꼬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에서 지금 외인들의 포지션이 좀 다 매도로 변경되면서 지금 주가가 좀 흘러내렸습니다만 일단 지금 12시부터 좀 약간 잡히고 있죠. 네. 이제 외인 매수가 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일단 내일이 좀 금요일이다 보니까 내일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뭐 신규 타점을 잡기보다는 네. 일단 이런 종목들은 뭐 크게 뭐 보고. 급변동성을 이제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내일까지 좀 안전하게 보시고 매수를 하신다면 좀 내일 종가 베팅 정도로 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유가의 긍정적인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픽이 될 수 있는 종목들 가려내서 좀 압축 투자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략 살펴드릴게요. 자,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 함께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낙폭 좀 더 줄여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옵션 반기 변동성 잘 대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2시 함께하겠습니다.